30번째 시간입니다. 체스터턴의 정통 128쪽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29강부터 29강 한 대부터 지금 오늘 읽어야 될 30강의 128쪽까지 길게 동화가 왜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냐 하는 것에 관하여 동화 여러 편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웠어요. 굉장히 길어요. 여기에 보면 동화 작가들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그림이라는 사람 나와요. 독일의 동화 작가로 아주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림 형제가 있었겠죠.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아니라 이 단어가 이름이 그렇습니다. 영어식 발음 스펠링을 하면 GRIMN인가? 그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 형제가 있습니다. 유명해요. 독일의 웬만한 동화들은 다 그 사람 혹은 그 형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희미한 느낌으로만 이제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이 혼자인지 형제인지 어쨌든 그림이라는 그 이름의 그 동화 작가의 손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 여기저기 구전으로 흩어졌던 것들을 포함하여 많이 수집하고 실제로 또 동화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그림도 나오고 뭐 잭 더 자이언트 킬러인가? 이 사람도 사람 이름인가? 뭐 등등 여러 사람 동화 작가가 나와요. 신데렐라도 나오고 미녀와 야수,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런 거 나와요. 121쪽에서는 체스터튼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화 나라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치에 맞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연쇄작용 또는 전개 양상이 존재한다. 그냥 보면 그뭐 왕자가 나타나서 숲속에 잠자는 미녀인가? 이렇게 입을 맞추니까 이렇게 독사가 먹은 게 나와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니까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체스터턴의 설명에 따르면 그 진행 방식이 아주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연쇄작용이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근데 그게 그렇게 볼 수 있나? 뭐 거기에 그렇게 굳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도 좀 들긴 했습니다. 독특한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을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만큼 저 체스터턴의 논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렴풋이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약간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게 있어서 그거를 제가 골치 아프고 해서 그만둘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신데렐라의 못난이 언니들이 나온잖아요. 이렇습니다. 못난이 언니들이 신데렐라보다 더 나이가 많다면 신데렐라가 못난이 언니들보다는 어리다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 필연성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이 나이가 많다면 신데렐라가 어리다고 하는 사실을 이거 필연적이다. 뭐 당연한 거를 왜 이렇게 의미 부여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이 동화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다 그 필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작은 것들을 너무 크게 아, 중요하게 여기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 동화가 유치하다고 환상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 그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쭉 나옵니다. 상당히 그게 길게 나와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이 들은 동화가 아주 깊이 각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철학과 최후의 철학이 이미 그때 형성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거죠. 그 신데렐라 언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필연적인 걸 배운다는 겁니다. 이게 어른이 되면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주 아기였을 때 그게 머릿속에 되는 거예요. 아, 나이가 많아, 언니들이. 아, 그러니까 신데렐라는 나이가 적어. 요게 논리라고 하는 거죠. 그걸 동화 아주 어렸을 때, 글자도 모를 때, 그 어린 아이의 머릿속에 철학이 형성되는 순간인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가 뻔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꾸만 쓰지? 길게 쓰지? 하는 생각을 그 순간에 했는데, 지금 제가 어, 말을 하다가 짚은 대목,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던 어린아이 시절에 동화를 통해서 이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죠. 일단 거기서 아주 필연적인 그 나이가 많고 적은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종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저런 그리고 뭐 12시까지 돌아와야 된다는지 뭐 그러한 어, 당위성 어, 등등 그 아주 복합적인 세계관을 거기서 배운다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논리에 떨어지지 않고 경 여기 경이감이나 경이감을 예, 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으로 두 단어가 연결되더군요. 경이감과 이성 이 두 가지를 붙든다. 동화 경험에서요. 경이감과 이성 나이가 많고 적고 하는 그 이성적으로 그를 판단하고 그리고 요종의 관점으로 이 세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네, 그런 시각으로 이 세계를 더 폭넓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나중에 어, 더좀 지식이 늘어가면서 또 전문가랍시고 하는 사람들은 그 동화의 세계가 보여주는 그 무한하게 넓은 상상의 세계를 다 닫아버리고 그 실증적인 그 작은 범주 안에 머물러서 세계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반복했듯이요.
쭉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법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화면에 나온 그 문장 좀 보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굳이 동화가 필요 없었다. 아무 이야기로도 충분했고 사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뭐, 그렇죠. 다 흥미로웠죠. 그게 어른이 된 다음에 뭐 철없어서 그렇다, 어려서 그렇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어려서 그런지도 모르죠. 아는 건 많아지는데 아주 궁극적인 리얼리티에 대한 이 감응 능력은 아주 찌들어 버렸는지 모르죠. 예, 이 지금 이 녹화하는 날이 좀 요즘 녹화하자마자 제가 올리는 게 아닙니다. 미리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느낌을 에, 근데 전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저 동화 이야기 사는 것 자체 흥미롭다는 말이 나와서 그 느낌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체스터턴의 이 글을 이해하려면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마법처럼 보는 거죠.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이성의 세계로 접하는 겁니다. 동화, 요정, 마법, 상상, 그런 것들이 호황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아주 실질적인 거란 말이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신문 기자가 쓸 수 있는 게 꼭 실질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신문 기자가 쓸 수 있나요? 오늘 아침에 어제도 좀 비가 좀 내렸습니다. 밤에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아침에 부터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직 그거 다 생략하고 한 7시쯤 식탁에서 이거저거 준비해 놓고 그 뭐예요? 빵 먹으면서 커피, 에스프레소 마시고 그 뭐예요? 그 단테의 신곡 어, 3권 중에서 마지막 권 천국 편을 좀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둘째 딸이 2층에서 내려와서 이제 출근 하기 전에 미리 내려왔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좀 그렇습니다. 뭐 내가 내려놓은 커피도 꼭 마시고 빵도 하나 내가 구워줬습니다. 뭐 이런저런 좀 얘기를 했어요. 막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붙였습니다. 요 저희 집에 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식탁
그 유리창 크게 있고 앞에 전면에 대나무 있고 아, 그 벚나무도 새로 한 몇 년 전에 심은 게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야산이 이렇게 있고요. 녹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하게. 그런데다가 아침 안개인지 구름인지 모르게 자욱하게 있기 위해서 햇살도 안 넣습니다. 너무 이제 구름하고 그 아침 그 운무라고 할 수는 없고 어제 비가 왔으니까 뿌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환적이죠, 그 분위기가. 에,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이 녹색이 대단하지. 그게 지난 겨울 몇 달 전하고 생각하면 완전히 아, 다른 세계 같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숲속으로 지나가다가 창문 불빛이 창문 집에 있는 창문 안으로 이렇게 보니까 늙은 아버지와 젊은 딸이 뭐 오손도손 대화하면서 빵을 먹고 커피 마시고 있는 장면을 보지 않겠냐? 그럼 그 사람 눈에는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냐? 참 이게 어, 신비로운 한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네. 뭐 대충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이 사실은 영화예요. 영화. 찍어 놓으면 영화입니다. 그게 좀 좋은 영화도 있고 나쁜 영화가 있는 거죠. 폭력적인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일상이 수도원 같은 영, 영화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매 순간순간이 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뭐 뭘 마시고 뭘 먹고 책을 읽고 지금 녹화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몽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표현하면 하는 게 아니 좀 뭐 실질적이지 않은 것 같다. 비현실적인 걸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였을 때는 모든 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점점 그 능력을 상실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계산하는 방식으로만 세계를 그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돈이죠, 뭐.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리고 자기 이 이익이나 혹은 자기 중심, 내게 손해냐 이익이냐, 현대인들의 용어로 바꾸면 이게 가성비가 얼마나 되냐 그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 상상력이 다 상실되는 겁니다. 체스터턴은 어, 현대인들의 그 지식, 과학주의, 실증주의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미치광이가 되는 거죠. 7살짜리 아이는 톰이 문을 열고는 용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흥분한다. 실제 그게 느껴지니까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의 삶과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아이고, 그거 없는 걸 있는 거로 느끼는 거는 그거는 바보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바보입니다. 시인들은 그거를 이해를 해요. 그게 말이 무슨 뜻인지를. 문을 열고 용이 있는 것을 봤다고 그러면 정신병원에 갈 텐데, 근데 그거를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언젠가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는 있었기도 하고, 어쩌면 거기서 뭐
용은 좀 그러니까 용은 좀 그러니까 뭘 상상할 수 있을까요? 공룡? 공룡이 좀 숲속에서 나오고 있네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몇백만 년 전에, 몇십만 년 전에. 그 있었던 거를 지금 상상하면 그게 뭐 크게 잘못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몇십만 년 후에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음, 말라는 전제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구나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미리 경험한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잘못된 건가요? 뭐 현실적이지 않다. 뭐 현실이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이런 관점이 아니면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말이 이미 여기에 선취적으로 왔다는 말을 우리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상상력, 그, 부르크만 구약학자의 펜을 빌리면 예언자적 상상력이죠. 그런 게 우리를 근본에서 살리는 힘입니다. 그걸 현대인들은 다 놓쳤어요. 음. 7살짜리 아이는 톰이 문을 열고는 용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흥분한다. 하지만 3살짜리 아이는 더 어렸을 때는 아마 이 체스터든이 보모에게 동화를 듣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 같아요. 톰이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흥분한다. 문을 열고 바깥이 어떨지 이 아이에게는 정말 흥분된 일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다 놓치고 삽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 어떤 새로운 느낌을 예,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죽어 있어. 맨날. 모든 사물들이. 요정이 없어. 천사가 없어.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자기 인생을 펼치는 로드맵만 딱딱하게 이제 자기 속에 어, 붙들고 있는 거죠. 소년들은 로맨틱한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아기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좋아한다. 아기 더 어릴수록 현실적인 이야기가 로맨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 현실을 로맨틱한 차원에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저 지금 아기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체스터턴이 하려는 거예요. 사실 나는 현대의 사실주의 소설을 지겨워하지 않고 읽을 만한 사람은 아기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문을 열었어. 여기서 로맨틱한 생각,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밥을 먹으려고 반찬 뚜껑을 열었다. 그 사실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는 겁니다. 뭐, 그런 뭐, 쌓여 있죠. 쌓여 있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요즘 그 물이라는 그
주제로 대구선사 아카데미 사이트에 사진과 짧은 글을 시리즈로 올리고 있습니다. 뭐 그게 그런 작업 얘기도 합니다. 물이요, 물. 이게 사실이잖아요. 음, 이게 저 문장에 나온 걸로 본다면 사실주의 소설이에요. 그 물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커피를 따라냈고 찌꺼기가 있고, 음, 단추가 저기 떨어져 있고, 컵이 있고, 뭐 두루두루 하죠. 많은 그 메모지가 있고, 연필하며. 그래서 사실 이를 지겨워하지 않고 대할 수 있는 영적 안목. 이게 우리 애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을 경험하는 절대적인 통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다 대상화돼 버렸어.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안에는 요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밥 한 그릇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밥 한 그릇에 그걸 보고서 황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의 그 심정을 우리도 느껴야 되는 거죠. 뭐 어디서 우리가 그런 황홀한 경험을 합니까? 뭐 예, 아파트 값이 뭐 30% 뛰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흥분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건데. 또 그거는 값이 내릴 수도 있고 올라가 봤자 그런 거고. 저도 다행스럽게도 이 체스터턴이 이야기하는 이 관점을 실제로 이해하고 삶에서 구현해 보려고 애쓰고 있구나 하는 거를 에, 좀 알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기독교 영성 안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뭐 제가 뭐 얼마나 깊이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예, 악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이런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 현실과 재미, 사실, 사실 이게 사물이잖아요. 딱딱한, 고정되는 그것과 삶의 기쁨이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이러보건대 아기방에 동화는 아기방. 혹시 이제 강독을 읽고 있는 듣고 있는 분 중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이 있다면 자기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아기방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역할이잖아요. 동화는 태아 시절에 놀라서 껑충 뛰던 즐거운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까지 어, 말할 수 있군요. 예. 아기 집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서 아이들이 발길질도 하잖아요. 이 이야기들에 따르면 사과가 황금색인 것은 우리가 그것이 초록색임을 발견했던 그 잊은 순간을 새롭게 상기시켜 줄 뿐이라고 한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기도 하는데 한 문장 한 문장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 이야기들은 강에 포도주가 흐르는 장면을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들은 동화 이야기죠. 예. 이 또한 우리에게 한순간이나마 강에 물이
강에 물이 흐르던 시절을 기억나게 해줄 따름입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나는 고차원적 불가지론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냥 불가지론은 저 사람이 반대하죠. 근데 고차원의 불가지론. 말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 우리가 확증할 수 없는 것은 말도 꺼내지 말라. 이 불가지론의 입장이잖아요. 아주 낮은 차원에서는 그건 우스꽝스러운 건데, 그 차원으로 가게 되면, 야, 다 사물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확실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를 좀 말하지 말아야지.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확실한데, 그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보다 나은 이름은 무지이다. 요건 제가 설명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그노런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준비를 제가 못했어요. 어떤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 상태에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직관인 거죠. 다른 선입견 다 떨쳐내는 거, 무지 다 떨쳐내고 완전히 홀가분하게 어떤 사태를 직면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차원의 불가지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체스터턴의 글은 정말 휘황찬란하다고 할까? 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기차 타는 것, 그걸 뭐라 그러죠?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죠. 정신없이. 정신 딱 차리면 재밌어요. 그 상승하는 즐거움과 뚝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면서 어떤 쪽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재밌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지럽다는 생각만 하고 예,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30강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으셨는지요?